네,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 특보 김은미 앵커입니다. 네, 다들 투표하고 오셨나요? 네, 오늘 투표 시각 저녁 8시까지죠. 이제 대략 한 5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오후 3시를 막 넘은 지금 이 시각, 그럼 지금 오후 3시, 지금 이 시각의 투표율 먼저 알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국 투표율 알아볼까요? 네, 지금 현재 영월 한반도 지형이 보이죠. 신기하게도 우리 한반도 모양을 꼭 닮은 강원도 영월의 명승지입니다. 한반도 지형을 배경으로 전국의 투표율 현재 68.7%입니다. 다음 서울 가보겠습니다. 서울하면 떠오르는 태조 이성계의 왕궁, 바로 경복궁이죠. 경복궁이 있는 서울의 투표율 68.4%입니다. 다음 부산입니다. 부산하면 광안대교를 빼놓을 수 없죠. 야경이 더 멋진 광안대교가 있는 부산의 투표율 65.8%입니다. 다음 대구로 가봅니다. 대구에는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높은 83타워, 일명 대구타워가 있죠. 대구의 투표율 67.1%입니다. 다음 인천으로 가봅니다. 규모가 세계 3위권이라는 인천국제공항, 공항 서비스 평가도 12년 연속 1위라고 하는데요. 인천의 투표율 67%입니다. 다음 광주로 갑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무등산 주상절리대, 무려 7천만 년 전에 형성됐다고 하는데요. 주상절리대가 있는 광주의 투표율 76.3%입니다. 다음 대전으로 갑니다. 대전하면 엑스포죠. 엑스포 공원이 있는 대전의 투표율 68.3%입니다. 다음 울산으로 가볼까요? 간절곶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빨리 뜨는 곳, 바로 울산의 대왕암이죠. 울산의 투표율 67.2%입니다. 다음 세종으로 갑니다. 한강엔 한강공원, 세종엔 세종호수공원이 있죠. 세종의 투표율 72.9%입니다. 다음 경기로 가볼까요? 전쟁의 아픈 흔적이자 평화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이 있는 경기도의 투표율 68.5%입니다. 다음 강원으로 갑니다. 새해 첫 해 뜨는 모습 보러 여기 많이들 가시죠. 정동진이 있는 강원도의 투표율 69.1%입니다. 다음 충북으로 갑니다. 달밤의 전경이 특히 아름답다는 달이 머무는 원류봉입니다. 원류봉이 있는 충북의 투표율 67.2%입니다. 다음 충남입니다. 백제시대에 이렇게나 큰 요못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국남지가 있는 충남의 투표율 66.2%입니다. 다음 전북으로 가보겠습니다. 100년도 더 전에 만들어진 근대 건축물 중 하나죠. 전주 전동성당입니다. 전동성당이 있는 전북의 투표율 75.8%입니다. 다음 전남입니다. 바다 위를 통과하는 해상 케이블카가 멋진 전남 여수의 모습 보이시나요? 전남의 투표율 77.8%입니다. 다음 경북으로 갑니다. 천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경주의 불국사,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이 됐죠. 불국사가 있는 경북의 투표율 68.4%입니다. 다음 경남입니다. 바람을 맞으며 바라보는 바다의 풍광이 예술인 거제 바람의 언덕입니다. 경남의 투표율 67.3%입니다. 다음 제주입니다. 도라르방 보이시나요? 혼자 없어예라고 말하는 듯하죠. 제주의 투표율 65.9%입니다. 네, 저희가 전국 17개 시도의 투표율 지금 3시 이 시각 기준 같이 좀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당히 이 사전 투표율이 같이 합산이 되면 상당히 좀 높은 수치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거의 70%에 육박한 70% 이 전후의 투표율을 지금 보이고 있죠. 지금 현재 전국 각 지역에 저희 기자들이 나가서 민심이 어떤지 좀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나가 있는 노승환 기자를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노 기자, 전국의 많은 곳 중에 왜 송도로 갔을까요? 네, 제 뒤로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높은 빌딩인 305m 동부가 무역센터가 보입니다.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던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입니다.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은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 전체 외국인 투자 유치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중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은 과거 경제를 지탱했던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서비스 첨단 산업으로 산업 구조를 바꾸는 숙제가 20년가량 진행되어 왔는데요. 그 중심이 바로 이곳 송도입니다. 이번 대선에선 특히 GDP 5만 달러와 주가지수 5천 달성을 비롯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이 첫째 화두로 제시됐는데요. 이를 위해선 그동안 여러 번 문제로 지적된 경제자유구역의 수도권 규제 해소와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가 절실합니다. 지금까지 투표율은 인천이 67%,
경기도가 68.5%를 기록하고 있고 오후에도 계속해서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곳 인천뿐 아니라 경기도 지역도 수도권으로서 경제 제도약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유권자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송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경제 제도약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인천 이 송도에 지금 나가 있었다라는 말씀도 같이 좀 드립니다. 지금 그렇다면 다음은 저희가 화개장터에 저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강진우 기자, 화개장터는 어떤 의미인 걸까요? 네, 경상도와 전라도의 화합의 상징인 화개장터에 나와 있습니다. 올 들어 크게 늘어난 관광객들은 특산물을 구입하거나 토속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화개장터는 행정구역상으로는 경남 하동군에 속해 있지만 거리상으로는 하동읍내보다 전남 구례군 구례읍내에 더 가깝습니다. 그야말로 윗마을 구례사람과 아랫마을 하동사람이 함께 모여서 삶을 공유하는 곳인데요. 상인과 소비자는 전라도와 경상도 사투리를 자연스럽게 공유하며 흥정을 하지만 이질감은 전혀 없습니다. 친목도문은 물론 종종 혼사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이곳에서 지역 감정이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국민통합위원회는 화개장터에서 지역주의 해체와 국민통합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2025년 오늘을 사는 국민 대다수가 영원한 지역주의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세대와 남녀 간 갈라치기도 큰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표에 나선 유권자들은 이곳 화개장터처럼 혐오와 분열을 멈추고 화합과 상생을 이뤄낼 수 있는 지도자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기준 오전 중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대구는 67.1%로 평균보다 약간 떨어졌고 경북은 68.4%, 부산과 경남은 65.8%와 67.3%를 각각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개장터에서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네, 화개장터는 통합의 의미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제 통합을 지금 알아봤죠.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정치훈 기자는 지금 전남 영광에 나가 있습니다. 영광 인구 5만의 굉장히 작은 도시인데 6년 연속 출산율 1위를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정치훈 기자, 영광이 있는 지금 전남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전라남도 영광군에 마련된 공동육아 나눔터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평소 부모들이 함께 모여서 아이들을 돌보는 품앗이 육아를 하는 곳인데요. 이 영광군 가족센터에서 장난감 도서관 등 시설도 잘 갖추고 있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인구 5만의 작은 도시 곳곳에 마련된 이런 시설 덕분에 이곳 영광군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1.72를 기록했습니다. 6년 연속 전국 1위인데요. 전국 평균은 신혼한 쌍당 한 명이 채 되지 않는 0.75지만 영광군은 그래도 아이 한 명보다는 2명을 낳아 키우는 가정이 더 많다는 겁니다. 아이를 낳을 때마다 최대 3,500만 원의 지원금과 함께 산후조리는 물론 공동육아, 아빠유직 장려금,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까지 세심한 지원 정책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영광군은 최근 1년 사이 전체 인구의 2%인 1,000명이 늘어나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인구 절벽 해결은 새 정부에서도 고민이 많은 과제일 겁니다. OECD는 앞으로 60년 뒤면 한국 인구가 반토막이 난다고 예상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인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곧 인구 5천만 명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투표를 하면서 아이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도시 전남 영광에서 해법을 찾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시각 호남 지역 투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더해지면서 전남은 77%를 넘기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고 광주와 전북도 70%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 투표소가 좀 뜸해진 상황이지만 여전히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만큼 마지막까지 높은 투표율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광군에서 MBN 뉴스 정춘입니다. 꼭 투표하라고 행동하라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깨끗한 한표 한 표가 대한민국을 민주국가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국민들께서 보여주셔야 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투표해 주시겠습니까? 노동하기 좋은 나라 우리가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대선 날 지금 이제 정말 5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다들 이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셨으리라 생각을 좀 해봅니다. 본격적으로 좀 대담에 들어가기 전에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조금 전 지금 3시 이 시각 저희 투표를 좀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이랑 같이 합산을 해서 지금 전국 투표율이 68.7%. 굉장히 지금 높은 이 수치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 대선의 첫 번째 관전 포인트 투표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이 68.7%가 과연 높은 것인지 일단 최근의 선거 투표율을 좀 같이 볼까요? 최근에 20대 대선 그리고 총선이 있었죠. 20대 대선에서 투표율 77.1%였었습니다. 그리고 총선은 67%였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오후 3시 기준으로 68.7%라는 이 투표율, 이택수 대표님. 네. 이거 높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낮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뭐 지난 20대 대선이 77.1이었는데 그거보다 0.7% 그리고 네. 0.6% 같은 시간대 대비. 네네 지금 높아지고 있고요. 그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보는 지역들은 민주당 강세 지역하고 또 국민의힘 강세 지역, 네. 호남, 영남 이렇게 따로 보고 있는데 일단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호남이 또 본 투표에서도 여전히 적지 않은 높다. 여전히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고 네. 영남은 사전 투표율에서 낮아가지고 전체 누적 투표율이 좀 뒤처지지 않겠느냐라고 봤는데 또 네. 어느 정도 사전 투표율에서 빠졌던 게 복원이 되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77% 가량의 투표율은 어느 정도 찰 것 같고요. 왜냐하면 또 지난번에는 사실상 6시였고 코로나 때문에 7시 반에 마감을 했는데 그렇죠. 오늘은 또 8시까지 하기 때문에 네. 막판에 또 한 시간당 1% 혹은 2%씩 증가하는 전례를 봤었을 때 지난번에 77%였으니까 네. 조심스럽게 한 78%, 뭐 9%도 가능한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전망을 해봅니다. 네, 조심스럽게 지난 이 대선의 77%보다는 높긴 하지만 그렇다고 80%는 좀 높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네. 조심스럽게라는 표현을 붙이면서 지금 해주셨어요. 네. 지금 현재 77%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이유가 77%가 그동안 가장 역대 좀 상당히 높았다. 그 역대 있었던 것 중에 한데 15대 때는 사실 이 관련해서 15대 때는 80%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선출됐을 때는 80%가 넘기도 했었거든요. 혹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종 투표율. 최종 투표율은 제가 볼 때는 77% 네. 플러스 알파 정도. 알파가 얼마냐가 중요하겠죠. 알파는 뭐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될 때는 80.7%였는데 네. 그 사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 네. 제가 뭐 더 높게 지난번 대선 그 전 대선 19대 20대 다 공이 77%였거든요. 그보다는 이제 좀 더 높게 보는 이유는 오늘 지금 투표율의 합산 결과 네. 지금 뭐 추세가 지난번 대선 때보다는 한 0.7%포인트 정도 앞선 그런 추세.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시간이 8시까지니까 하면 이제 77% 넘을 것 같다. 그리고 영남 지역에서 굉장히 좀 투표 회피 심리가 작동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됐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본 투표에서 상당히 복원이 되면서 여전히 전국 평균에는 못 미치지만 한 뭐 전체적으로 볼 때 전국 평균에 육박할 것이다. 그런 반면에 지금 이제 호남 지역에서는 압도적으로 높은 평균 이상의 투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합산하면은 77% 플러스 알파. 그래서 대략 최고 기록을 네. 했던 80.7% 네. 그 사이에 어느 정도의 투표율을 기록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택수 대표님하고 지금 배종호 위원께서 같이 비슷한 지금 전망을 좀 주셨어요. 근데 이 투표율이 어쨌거나 77%보다 더 높다라고 한다면 이런 생각이 들죠. 장성호 단장님. 네. 투표율이 높으면 누구한테 유리한 거냐라는 겁니다. 투표율이 높으면 국민의힘한테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아,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지금 대구 경북에서 사전투표 상당히 낮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네. 이제 뭐 어떤 선거 부정이라든가 그런 것에 우려가 있어서 SNS상에 상당히 많이 돌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전투표 당일날 네.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에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투표를 많이 안 갔고 그래서 대구 경북에서 사전투표에서 많이 안 갔기 때문에 투표율이 지난 대선보다 마이너스 2.19포인트 낮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6시부터 투표가 했을 때
대구, 경북, 뭐 부울경 지역에서 투표율이 상당히 지금 많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금 부울경이 757만 명이고 대구, 경북이 426만 명입니다. 네. 1,300만이 넘는데 광주, 전남이 275만 명이고 전북이 151만 명. 상당히 숫자적으로 퍼센트로 따지면 광주, 전남, 네. 전북이 투표율은 70몇 프로 높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 수 대비로 해서 봤을 때는 상당히 파괴적인 것이 TK, 부울경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 뭐 지난 대선에서 71.1% 정도가 나왔는데 저는 이런 추세로 간다면 5% 정도 상회할 82%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까. 82%가 나올 것이다. 예,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왜냐하면 이번 선거가 네. 물론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의 파면으로 있어 생긴 거지만 그 구도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인물 대결을 위해서 각 진영에 지금 지지자들이 상당히 뭉치고 있는 결집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네. 5% 정도는 더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장성호 단장께서는 지금 77%보다는 5%포인트 정도는 더 높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택수 단장님, 이택수 대표와 이 배정호 특보 이 두 분께서는 80%까지는 아니고 77보다는 좀 높은 수치일 거다라고 했는데 조금 좀 다른 의견이 지금 나왔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자꾸 권역별로 뭐 호남은 어떻고 영남은 어떻고 얘기가 나오는 게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17개 시도를 다 보긴 했습니다만 하지만 지금 이 시각 권역별 투표율을 잠깐 좀 짚어보겠습니다. 권역별 투표율 볼까요? 먼저 수도권입니다. 네. 수도권의 권역별 투표율 같이 보겠습니다. 네. 수도권의 투표율 68.3%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다 합한 수치인 거죠. 그럼 다음 충청권 가볼까요? 충청권. 네, 충청의 투표율 대전, 세종, 충북, 충남을 모두 합한 거죠. 67.5%입니다. 그리고 호남권 가보겠습니다. 호남권의 투표율 광주, 전북, 전남을 모두 합쳐서 76.7%입니다. 다음 영남권 가볼까요? 영남권 투표율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까지 다 67.1%입니다. 다음 강원과 제주 보겠습니다. 네, 강원과 제주 68.1%입니다. 지금 수치를 보면은 사실 딱히 어디가 엄청 높다, 낮다 이런 걸 좀 보기가 좀 애매하긴 하고만 호남권이 좀 높은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긴 들어요. 근데 이택수 대표님. 네. 원래 사전 투표에서도 호남은 좀 역대 최고가 나왔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네. 요 권역별로 봤을 때 이거 어떻게 좀 분석할 수 있을까요? 지난 2년 전 네. 2시 기준에서 보면은 지금하고 광주가 대략 한 5%포인트 가량 높고요. 네. 그다음에 전남이 한 4.8%니까 뭐 거의 5% 정도 지금 말씀 되네요. 주시는 거는 2시 기준. 지난번 2시 기준이고 요거는 2022년. 3시 기준이라는 걸 좀 예. 말씀을 드려요. 네. 제가 이제 2시 기준 것만 지금 비교를 해드리는 건데요. 대략 광주, 전남, 전북이 한 5 내지 4% 네. 정도 높아진 수치입니다. 사실 사전 투표만 봤을 때는 그보다 더 높았는데 네. 이제 본 투표에서는 다른 지역하고 좀 비슷하게 가는 그런 경향성이 있지만 그래도 수도권이 지금 다른 지역들에 비교했을 때 한 평균치 네. 한 4% 안팎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영남권이 좀 낮은 건 사실입니다. 대구가 한 지난 3년 전 2시하고 올해 2시하고 비교해 보면 한 2%포인트까지 높고요. 네. 경북은 비슷합니다. 3년 전이랑 지금이랑. 그다음에 부산 경남은 이제 3, 4%포인트 높은데 아무튼 여하튼 민주당 강세 지역만 보면 네. 국힘 강세 지역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으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한 40% 후반 나왔었는데 네. 조심스럽게 민주당 내부에서는 50% 근접한 혹은 살짝 넘을 수도 있는 네. 그런 기대치를 갖게 하는 투표율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말씀은 지금 뭔가 이 민주당 강세 지역이 상당히 좀 높게 나오는 편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지금 네. 주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장성호 단장님. 아까 말씀이 투표율이 높을 거고 투표율이 높으면 국민의힘이 좀 유리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지금 현재 뭐 2시, 3시 요 기준으로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지금 민주당이 좀 더 강세인 걸로 이 강세로 해석이 될 수 있는 투표율이 지금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광주, 전남이 유권자가 275만 명이고 네. 전북이 151만 명.
전체적인 유권자를 보면은 대구 경북과 부울경에 비해서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광주 전남이나 전북 지역의 투표율이 70%, 75% 정도를 지금 상회하고 있지만 네. 그 퍼센트와 그리고 전체 유권자를 대비를 해보면 네. 대구, 경북, 부울경과 했을 때 과연 어디가 높을 것인가. 그리고 8시까지고 민주당도 지금 총동원령을 내렸지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지금 총동원령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보면은 일단 투표에서 8시까지 투표의 이 추세대로 간다면 네. 국민의힘 어떤 상황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국민의힘이 앞설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시그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호남도 높긴 하지만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고 보수도 좀 결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수치로 좀 나오는 걸 보면 일단 호남은 사전 투표가 이미 50%가 넘었었죠. 2명 중에 1명은 사전 투표로 투표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투표도 상당히 지금 많이들 하러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 투표율도 그렇게 낮지 않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 배종호 위원님, 호남에서 결집을 하는 거 이미 사전 투표율도 높았는데 본 투표도 상당히 결집하는 그 이유는 뭐라고 판단을 하실까요? 호남에서 결집한 이유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하라고 지금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투표율이 높아지면 네. 누구에게 유리할 것이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저는 전혀 다른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네. 투표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다. 그 이유는 투표율이 예를 들어서 100%다. 네. 그러면 일반 국민 여론하고 그대로 수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일반 국민 여론에 근접한 건데 네. 이번 대선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인해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데 네. 우리 국민들이 탄핵 국면에서 보여진 여론조사를 보면 탄핵에 대해서 찬성한다라는 여론이 대략 한 65% 이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정권 교체도 한 55% 됐기 때문에 이런 국민들의 여론이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고스란히 반영이 되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체적인 투표율도 중요하지만 네. 지역별 투표율도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민주당과 관련된 전통 지지 기반의 지역, 네. 또 국민의힘과 관련된 전통 지지 기반의 지역. 그러면 이제 민주당 하면 이제 호남 텃밭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국민의힘 하면 영남인데 네. 지금 호남과 영남의 지지율 투표율 차이가 무려 한 9%포인트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네. 김문수 후보가 지금 이미 상대적으로 열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국 이제 투표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득표율인데 그렇죠. 그래서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가 과연 어느 정도 득표할 것이냐 80%를 넘어서 90%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또 보수의 텃밭 국민의힘의 텃밭인 대구 경북에서 네. 지난번에는 20% 초반이었는데 30%를 넘느냐 안 넘느냐 그리고 지금 PK 지역에서는 이재명 후보 대 김문수 후보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보수 지지층 결집해서 김문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냐 아니면은 이재명 후보가 이길 것이냐 이런 네. 부분에 따라서 승자 또 그리고 1, 2와 또 2위의 격차가 정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제가 첨언을 좀 하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사전 투표는 민주당이 좀 강세고요. 네. 본 투표는 국힘이 강세잖아요. 지난 20대 대선 때도 사전 투표에서는 저희 리얼미터 조사 이제 기준인데 네. 55대 43으로 이재명 후보가 유리했고요. 네. 그다음에 본 투표에서는 58대 39로 윤석열 후보가 많이 유리했습니다. 근데 네. 본 투표에서 투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네. 국힘 지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장성호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네. 오늘 투표율이 많이 올라가서 네. 만약에 80%를 넘는다면 사실 사전 투표의 포션보다 본 투표 포션이 높은 거니까. 근데 실제 저희가 블랙아웃 전에도 사전 투표, 본 투표 이렇게 물어보면 본 투표 하겠다는 분들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많이 높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80%를 넘으면 김문수 후보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의 얘기를 다 같이 종합을 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사전 투표율이 워낙에 좀 호남이 높았기 때문에 민주당 강세인 호남이 높았기 때문에 본 투표율만 따져놓고 본다면 그렇다고 하면 본 투표에서 누가 더 많이 나오느냐는 국힘이 좀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사실 사전 투표, 본 투표를 다 합친 게 총 투표율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 중에 아까 나왔었죠. 투표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득표율이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서로 양쪽 다 결집을 하는데 어디가 더 세게 많이 결집을 하느냐가 최종 득표율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얘기다라는 건데 저희가 얘기 중에 잠깐 나왔죠. 영남이 본투표, 오늘은 본투표 날입니다. 영남이 본투표에서 얼마나 나올 것이냐. 호남은 이미 많이 나왔어요. 때문에 이 영남에서 얼마나 많이 나올 것이냐라는 건데 지난 대선 총선 그리고 요번 사전 투표만 놓고 봤었을 때 이 TK 부울경이 몇 %였었냐 같이 좀 볼까요? 수치를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수치를 같이 보면 네, 지금 이제 보이시나요? 이 여기에서 지금 현재 경북, 대구, 경남 이게 제일 위에 지금 진한 색은 이 사전 투표율이에요. 그런데 제일 그 다음에 있는 게 지금 이 22대 총선 그 제일 밑에 있는 게 20대 대선 투표율입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차이가 있긴 있어요. 차이가 있긴 있는데 어쨌거나 대선에서는 상당히 좀 그래도 올라갔다라고 보여지는데 70%가 넘는 투표율을 지금 획득한 걸로 지금 나오긴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저희가 지금 뭐 아까 권역별로 영남권 투표율도 같이 보긴 했습니다. 네, 권역별 영남권 투표율 다시 한 번만 좀 볼까요? 3시 기준. 네, 영남권 투표율 67.1%고 지금 각 지역별로 보면 부산이 65.8, 울산이 67.8, 경남 67.3, 대구 67.1, 경북 68.4%다라는 거죠. 네, 지금 이게 영남이 결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라는 거예요, 대표님. 일단 지난 대선에 비해서 네. 지금 투표율이 영남도 높은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남에서도 물론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있을 수 있고 호남에도 국민의힘 지지층이 있을 수 있어서 네. 뭐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영남도 사전 투표율이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투표율을 합산해서 보니까 지금 지난 대선보다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수치로 투표율이 한 79, 80%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지금 장 단장님께서는 80% 넘을 것 같다는. 82%였었나요?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실제 본투표의 비율이 사전투표보다 많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러면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하고는 좀 다른 양상이 격차가 많이 줄었거나 아니면 골든크로스도 가능한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투표율이 될 수 있을 텐데 아무튼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대 후반, 78, 9% 정도에서 그치지 않겠느냐라는 게 개인적인 전망인데 뭐 유권자들이 지금 많이 나가서 하시면 82%도 될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짧게 영남권의 지금 투표 추세를 보면 추세. 지난번 후보 교체에서 네. 상당히 20, 30%가 빠져나간 투표가 있습니다. 우리 지지층이. 네. 왜냐하면 상당히 지금 후보 교체가 상당히 폭력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당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로 다시 원위치 된 다음에 네. 김문수 후보가 처음에 대구 경북과 부울경을 방문하고 거기 3번인가 4번인가 가서 공을 많이 들였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산까지 물론 뭐 서문시장도 갔지만 네.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런 추세라면 앞으로 훨씬 더 기존의 보수 표심이 이미 결집이 됐다. 그리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해서 득표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은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니다. 좀 더 이 유리한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의힘 입장에 또 말씀을 또 주셨어요. 근데 요번 이 선거가 상당히 좀 독특한 게 요번에 주요 후보 3명이 모두 TK가 고향입니다. 각 후보의 좀 고향을 좀 같이 볼까요? 네, 이거죠. 이재명 후보는 지금 현재 경북 안동이 고향이고요. 김문수 후보는 경북 영천이 고향이고 이준석 후보는 고향이 대구라기보다는 어쨌든 이 부모님 그리고 이 외조부의 이 고향이 대구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후보들 다 각자 이 TK 지역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왜 이재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이가 소리 안 해줍니까, 여러분? 재명이가 남이가 안동의 물을 먹고 안동의 쌀을 먹고 안동의 풀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동 경북 고향 분들은 왜 이렇게 저를 어여삐 여겨주지 않으십니까? 고향이 좋기는 좋습니다.
제가 하도 학교 다닐 때 데모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유언을 하셨는데요. 문수야, 졸업하고 데모하면 안 되나?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20년 뒤에 제가 졸업을 했어요. 대구 시민 여러분, 지도자가 올바른 방향을 세우고 대구 시민에게 도와달라 진정성 있는 호소를 하면은 어느 누구보다도 마음을 열고 정치 개혁의 실에 앞장서는 것이 바로 대구의 정치 아닙니까? 네, 지금 세 후보 모두 어떻게 보면 이 자신의 고향에 가서 얘기를 하는 모습을 좀 들어봤습니다. 재명이가 남이가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들을 들어봤는데 배종호 위원님, 지금 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예전에 민주당 후보들보다 그래도 TK에서 상당히 좀 많은 이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해요. 이재명 후보의 어떤 고향이 TK라는 점이 좀 주요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뭐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네. 그동안에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보면, 왜냐하면 지난번 대선 때 윤석열 전 후보하고 격돌했을 때 한 22% 정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 30%가 넘는 그런 여론조사가 대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지난 대선 때 0.7%포인트, 24만 표 차로 졌기 때문에 네. 만약에 30%만 이 TK 지역에서 넘는 득표를 기록한다. 그러면 필승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김문수 후보에 비해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서 오랫동안 준비를 해온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골목골목 경청 투어를 포함해가지고 이 영남 지역을 무려 5차례나 방문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새 후보의 고향이다 경북입니다. 네. 특히 이제 경북 안동 전통적인 뭐 TK의 심장의 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고향 사람이다. 내가 제매 아닙니까? 나를 좀 어여삐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제 호소하는 그런 부분도 저도 남이 아닙니다. 라는 이제 그런 30%를 뚫기 위한 그런 작전으로 보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보수층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네. 지금 투표율이 높은 거는 사실이나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전국 평균 투표율보다 역시 여전히 부족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호남의 투표율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저조하다. 이런 부분은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전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뭐 호남이 어떻고 영남이 어떻고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사실 이 진짜 쪽집기 지역은 따로 있다라는 거죠. 왜? 이 지역에서 투표를 하고 선택한 사람은 다 실제 최종 대통령에 당선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거기가 어딘지 같이 좀 볼까요? 네, 바로 충북입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 13대부터 20대까지 지금 쭉 나와 있죠. 그런데 보면 결국 충북에서 높은 이 득표를 한 후보는 최종 다 당선이 됐더라. 이 얘기인즉슨 13대부터 20대까지 지금까지 이 대통령 선거에서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충북의 선택이 최종 선택이었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이택수 대표님. 네. 충북은 뭐가 다른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충청이 뭐 지리적으로도 중간에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매번 선거 때마다 충청에서 이기면 전국에서 이기는 이런 그쵸. 결과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난 대선 때 3년 전에도 윤석열 후보가 대전에서 3%, 충남에서 6%, 충북에서 5%, 세종에서만 7% 이제 졌는데 네. 전체적으로는 방금 그래픽 보셨지만 한 5%가량 앞서는 결과가 나왔고요. 최근 여론조사 결과들 보면 네. 미세하게나마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안팎으로 살짝 앞서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네. 물론 이제 1000명 조사하면 대전 충청은 한 100명 조금 넘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블랙아웃 기간 마지막에 한 거 보면 108명이었기 때문에 네. 108명 조사하면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포인트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100명 조사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조금 앞서는 결과들이 대체로 있지만 또 김문수 후보가 앞서는 결과들도 좀 있었고요. 근데 네. 그 격차가 자동응답 방식으로 하면 굉장히 팽팽하게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네. 지금 제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일단 이게 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그런데 보면 아니 어떤 거는 이재명, 어떤 거는 김문수가 좀 높더라. 근데 말씀 중에 설명이 나왔죠. 샘플수 자체가, 표본수 자체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한두 명 탓도 좀 크게 반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 기존에 나왔던 여론조사는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오늘 저희 8시까지 투표가 있고 이제 이 개표를 하게 되겠죠. 그럴 때 충청의 선택이 이번에도 또 맞을 것이냐 여부도 좀 주목이 되는 포인트입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 총 투표율이 얼마나 될 건지 그리고 이 양쪽이 좀 결집을 하고 있는데 이 사전 투표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영남의 표가 본투표에서 얼마나 나올 것인지 두 가지를 좀 짚어봤죠. 그리고 마지막 관전 포인트 하나. 이번엔 유독 좀 설화가 많았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후보들의 설화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대법원 쪽에 저한테 직접은 안 오지만 이 소통들이 일부잖아요. 예.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 주자, 빨리 기각해 주자, 깔끔하게. 그런데 어느 날 바뀌었대요. 갑자기. 배현진 의원 같은 분이 여기 배현진 의원은 미스 가락시장 이렇게 뽑았어요. 그 홍보대사로 우리 가락시장 홍보대사님 임명장 하나 해주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가지고 얘기할 때 이런 얘기했다 그러면 이거는 여성 혐오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 네, 배종호 특보님. 저희가 지금 이 모든 후보, 세 후보 모두의 설화를 좀 지금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 설화가 지금 현재 오늘 8시까지 투표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이냐라는 거죠. 누구한테는 더 유리하고 누구한테 좀 불리할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전체적으로 네. 굉장히 네거티브성 발언을 하면서 설화도 지금 잇따라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뭐 1% 미만 정도의 미묘한 그런 차이를 보일 것이다. 없을 거다. 이번 선거는 역시 이제 12.3 비상계엄에 따른 그런 선거기 때문에 내란 심판에 대한 국민 기조가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 다만 이준석 후보의 발언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워낙 그 발언은 후폭풍이 컸어요. 네. 특히 이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지지층의 한 30%가 여성의 표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 표심들은 성폭력성 발언, 그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인용을 할 수 없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해당 방송사에도 다 무금 처리한 네. 그런 발언. 그리고 그게 단순히 발언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 이준석 후보가 보여줬던 혐오 정치, 갈라치기 정치 그런 부분의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난 것 아닌가 생각해서 여성표가 대거 이탈할 것 같고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추격세를 보이면서 10% 후반, 10% 뭐 11% 갔잖아요. 근데 새롭게 유입된 그런 지지층이 한 30에서 40%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탈한다면 이 발언이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 여성 표심들이 대체적으로 지난번 대선 때 보면 이재명 후보에게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게 넘어간다면 결국 이재명 후보의 당선 네.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는다면 그런 부분에 이준석 후보의 이런 발언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 이렇게 결과적으로 미리 예상을 해서 네. 분석을 하고 그대로 될지는 한번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다른 후보들의 설화는 뭐 그렇게 큰 이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준석 후보의 설화는 좀 다른 후보들의 설화랑 좀 차원이 다르지 않았느냐 영향이 좀 있을 것 같다. 이재명 후보도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영향을 좀 많이 플러스를 받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단장님? 이준석 후보의 그런 발언, 네. 물론 뭐 여성 혐오성 발언도 있지만 사실 팩트에 이제 근거했다고 본인은 얘기하고 만약에 이준석 후보의 그런 표가 빠진다면 그게 이재명 후보한테 가겠습니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한테 올 표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준석 후보가 지금 뭐 완주를 하고 이렇게 결정해서 이제 완주가 됐는데 네. 결국은 이 표가 사표 방지 심리에 따라서 결국은 김문수 후보한테 올 표가 되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의 애초에 여론적 지표보다는 훨씬 낮은 그런 최종 득표율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방금 설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저도 하고 싶은데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소통 이것은 사법부 공정 정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방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국민들이 관심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한테 상당히 실망감을 가지고 돌아서는 표심이 상당히 있을 것 같고 물론 김문수 후보도 미스 가락시장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곡해하면 그렇게 들릴 수 있지만
배현진 의원이 여성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 지도자라도 저 지역에서 열심히 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저는 읽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재명 후보의 뭐 설화도 뭐 작지 않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또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이게 결국 이 모든 설화는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 거겠죠. 저희가 이 굉장히 많은 설화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거를 다 일일이 보여드리지 않는 게 이제 투표가 지금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미 유권자들을 알고 있는 그 설화 아마도 표에다 그대로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가 지금 후보들 얘기를 좀 해봤는데 후보 말고 대선은 후보만 있는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주연보다 주연 못지않게 더 눈길이 가는 조연들도 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이 누구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죠.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 지난 2일 어제였었죠. 어제 SNS에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느냐? 이렇게 올렸죠. 성인이 된 후에 대통령 선거에 불참해보긴 이번이 처음이다. 내일이 지나면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다라고 하면서 누가 돼도 더 이상 망가지진 않을 거다. 뭐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이제 시스템이 완벽한 내 나라는 더 이상 망가지진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택수 대표님. 네. 누가 돼도 더 이상 망가지진 않을 거다. 이거는 뭐 난사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뭐 유력 정당 2명의 후보, 네. 양당 후보를 디스한 거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사실 둘 중에 이재명 후보야 원래 이제 디스 당하는 상대 정당의 유력 주자였었으니까. 근데 네. 김문수 후보가 조금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죠. 적극적인 좀 지지를 해주면 좋은데, 근데 뭐 처음부터 그런 스탠스를 취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에서 지금 홍준표 전 후보의 이런 페이스북 글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네. 다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좀 아쉽죠. 한 표라도 좀 더 해주면 좋은데 홍준표 전 후보, 홍준표 전 시장의 저런 발언은 진보층을 오히려 좀 결집시키고 보수층을 좀 이완시키는 그런 발언이 될 수 있어서 좀 아쉬운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홍준표 전 시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처음으로 선거에 투표를 안 해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사실 나온 이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 행사하는 이 한 표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거죠. 무려 7,600만 원에 달한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같이 좀 볼까요? 이게 어떻게 7,600만 원이나 되는 거냐라는 거죠. 지금 현재 유권자 수가 있는데 이번 선거 관리 비용이 무려 3,800억이 넘기 때문에 요거를 나눠본다고 한다면 한 사람당 대략 한 7,600만 원 정도 되더라라는 겁니다. 네, 7,584만 원이나 된다. 이 한 표를 행사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이거 보면 나 아직 투표 안 했는데 얼른 가서 해야겠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스틸러로 홍준표 전 시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스틸러가 있죠. 누구냐? 영상으로 같이 좀 만나보실까요? 네. 네. 김혜경 씨 지금 이 뭐 안전모를 쓰고 지금 현장에 가서 같이 좀 이렇게 좀 둘러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뭐 종교계를 만나기도 하고요. 네. 지금 이 직접 종교계도 만나고 직접 현장에 가고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반면에 설란영 씨도 지금 이번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직접 들어보고 올까요? 설란영 화이팅! 여성본부 만세! 저는 저희 남편이 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너무나 안타깝고 남편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졌답니다. 네, 지금 보고 오셨죠. 저희가 사실 김혜경 씨도 영상으로 해서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비공개로 다니다 보니까 영상이 없었어요, 배정우 위원님. 근데 지금 보면 일각에서 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순한 맛 김혜경과 매운맛 설란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순한 맛으로 매운맛 이길 수 있다라는 전략인 걸까요? 네, 뭐 이번 대선의 특징은 네. 이 배우자들에 대한 조명이 상당히 적다라는 게 특징일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제 조기 대선이다 보니까
불시에 치러진 그런 대선.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우여곡절 끝에 후보로 확정된 지가 최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우자에 대한 조명이 좀 부족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란으로 빚어진 선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란을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큰 선거의 프레임으로 가다 보니까 배우자들에 대한 이제 조명이 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 두 사람은 말씀하신 대로 매운맛, 순한 맛으로 좀 상당히 좀 대조가 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전력이 네. 지금 설란영 여사 같은 경우는 노조위원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대선 선거운동의 좀 중심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 같고 반면에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내조에 좀 집중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종교계를 중심으로 소리 없는 내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배우자 TV 토론을 하자고 국민의힘에서 좀 황당한 주장을 해가지고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 결국 우리 유권자 국민들은 배우자를 보고도 상당히 판단하겠지만 결국은 후보자를 보고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네. 조기 대선의 의미를 보고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홍준표 전 후보의 발언 이런 부분은 지금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아픈 부분이다. 주장한 게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 자체는 결국 정권 교체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스템으로 나라가 운영이 되니까 더 망가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주장도 네. 지금 국민의힘 또 김문수 후보는 공포 마케팅 이재명이 되면 나라가 망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방어막을 쳐준 거여서 굉장히 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서는 좀 아픈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홍준표 전 시장 얘기까지 다시 좀 돌아갔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제가 이 장특보님, 이 단장님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경선에서 패배한 홍준표 시장이 네. 전 시장이 저런 말씀을 하는 것 뭐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항해서 국민의힘이 결집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큰 호수에 한 작은 방울 하나가 떨어진 그런 모습이고 대선이 끝나면 과연 후배 정치인들 그리고 한솥밥을 먹었던 과거에 국민의힘 정치인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비칠지 앞으로 뭐 정치는 하지 않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살던 오랫동안 몸담았던 대표까지 했던 시장도 했던 그런 동지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와서 도와줄 못할망정 경선에서 또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패배자의 모습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설란 여사도 마찬가지로 네. 물론 김혜경 여사가 저렇게 자명을 하고 조심스럽게 하는 것은 최근에 법카 문제 때문에 저렇게 한다고 보고 설란 여사는 그런 리스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김대중 이호 여사가 민주화운동 동지였기 때문에 이호 여사의 내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이 들고 김문수 후보와 설란 여사는 노동운동의 동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서민과 민생에 대한 아픔과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서로 동지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뭐 영부인으로서의 그것을 오버한다든가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에서 몇십 년 동안 아침마다 청소하는 그분이 청소부였는지 알았더니 네. 지금 TV를 보니까 영부인이다. 그런 말들이 지금 찬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영부인들보다는 또 다른 영부인의 모습을 만들고 결국은 대통령을 음지에서 돕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해서 또 여기에도 여쭤봤더니 더불어서 배우자들에 대한 평가도 좀 같이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 대선에서 좀 신스틸러가 많았었죠. 네. 지금 현재 3시 48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립니다.